리오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영조 연간의 일입니다. 경상도 안동 고을에는 최부잣집이라 불리는 큰 부자 집안이 있었습니다. 대대로 부를 쌓아온 이 집안은 수백 마지기의 논밭과 수십 칸의 기와집을 소유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 집안에는 한 가지 슬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바로 맏며느리 연화의 이야기였습니다. 연화는 1년 전 사랑하는 남편을 병으로 잃었습니다. 25의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연화는 시댁에서 눈치를 보며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었지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 죽게 만들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 집안의 재물만 탐내고 있구나.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며느리를 구박했습니다. 연화는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일을 도맡아 했지만 시어머니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최부잣집에는 달쇠라는 머슴이 있었습니다. 달쇠는 10년도 넘게 이 집에서 일해온 충직한 머슴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과묵했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지요.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넓은 달쇠는 힘이 장사였습니다. 한 번에 두 섬들이 곡식 가마니를 들어올릴 정도였지요. 그런 달쇠에게는 숨겨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 지리산의 한 도인에게 무술을 배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달쇠는 그 실력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천민의 신분으로 무술을 익혔다는 것이 알려지면 화를 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달쇠는 멀리서 연화마님을 지켜보곤 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구박당하는 모습, 홀로 마당을 쓸며 한숨 짓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천민인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지요. 마님은 참으로 귀한 분이신데. 달쇠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일을 계속했습니다. 연화는 사실 보통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시집 오기 전 연화는 친정에서 아버지를 도와 약재상을 운영했습니다. 각종 약재의 성질을 꿰뚫고 있었고 장사 수완 또한 뛰어났지요. 친정 아버지는 아들이 없었기에 딸인 연화를 아들처럼 키웠습니다. 그를 가르치고 장부 보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연화야,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이란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긴 연화는 혼자서도 살아갈 자신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연화는 몰래 시댁의 창고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장부에 기록된 곡식의 양과 실제 창고에 있는 양이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누군가 곡식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시동생의 소행일 것입니다. 연화는 조용히 장부를 베껴두었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때가 올 것이라 생각하며 말이지요. 시동생 최성진은 방탕한 인물이었습니다. 낮에는 주막에서 술을 마시고 밤에는 기생집을 드나들었습니다. 집안의 재산을 탕진하면서도 전혀 반성하지 않았지요. 그런 최성진이 형수인 연화를 탐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이 돌아가셨으니 형수님도 외로우실 텐데. 최성진은 밤마다 연화의 방문 앞을 어슬렁거렸습니다. 낮에는 노골적인 시선으로 연화를 훑어보았지요. 연화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고 참았습니다. 한편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내쫓을 계략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전연을 내쫓고 재산을 모두 성진이에게 물려주어야지.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서로의 이익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연화를 없애는 것, 그것이 두 사람의 공통된 목표였습니다. 연화는 점점 위기를 느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탈출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연화는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연화를 불러 세웠습니다. 내가 이 집안의 재산을 훔쳐 친정으로 빼돌리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구나. 연화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결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사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그리 말하더구나.
내가 밤마다 몰래 창고에 드나든다고 말이다.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미리 마을 사람들에게 헛소문을 퍼뜨린 것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과부가 욕심이 많다더라. 시댁 재산을 노리고 있다던데. 연화는 억울했지만 입을 열수록 더 오해만 커질 것 같아 참았습니다. 어느 날 밤 최성진이 술에 취한 채 연화의 방으로 쳐들어왔습니다. 형수님 외롭지 않으신가요? 연화는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도련님, 이게 무슨 짓이십니까? 당장 나가십시오. 하지만 최성진은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형님도 돌아가셨는데 형수님께서 저와 함께 지내시면 되지 않습니까? 연화가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달쇠였습니다. 도련님, 그만하십시오. 달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최성진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이놈, 머슴 주제에 감히 주인을 거역하느냐. 최성진은 달쇠를 곤장으로 내리쳤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달쇠는 묵묵히 맞으면서도 연화의 방문 앞을 지켰습니다. 연화는 눈물을 흘리며 달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달쇠, 그만 물러가거라. 하지만 달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님께서 무사하신 것이 중요하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연화를 마당으로 불러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이 집안의 며느리는 칠거지약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시부모를 섬기지 않고 남편의 제사를 제대로 지내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이 집안의 재산을 훔쳐 빼돌렸다. 그러니 오늘로 이 집에서 쫓아내겠노라. 연화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사옵니다. 억울하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냉정했습니다. 짐도 싸지 마라. 내가 입은 옷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당장 이 집을 떠나거라. 연화에게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은 이미 몰락하여 아버지도 돌아가신 지 오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동정의 눈빛을 보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최부잣집에 눈밖에 나면 마을에서 살 수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연화가 집을 떠나는 날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은 거세게 내리쳐 금세 옷을 흠뻑 젖게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문 앞에서 비웃었습니다. 하늘도 내 편이 아닌가 보구나. 어서 썩 꺼지거라. 최성진도 옆에서 비아냥거렸습니다. 형수님 마음을 바꾸시겠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와 함께 지내신다면 다시 이 집으로 들어오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연화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최성진을 향해 침을 뱉었습니다. 죽어도 그대와는 함께하지 않을 것입니다. 연화는 비를 맞으며 대문을 나섰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가 쏟아졌지만 연화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뒤에서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달쇠였습니다. 달쇠는 보따리 하나와 우산을 들고 연화에게 달려왔습니다. 마님, 이것을 받으십시오. 보따리 안에는 옷가지와 약간의 양식이 들어 있었습니다. 달쇠가 자신의 품삯을 모아 마련한 것이었지요. 달쇠, 이것을 어찌? 연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달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님, 제가 아는 곳이 있사옵니다. 산 중턱에 버려진 기와집이 하나 있는데 잠시 그곳에서 비를 피하시지요. 비가 그치면 다른 방도를 생각하시옵소서.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달쇠의 안내를 따라 두 사람은 산길을 올랐습니다. 비는 점점 더 거세게 쏟아졌고 바람도 몹시 강하게 불었습니다. 한참을 걸어 올라가자 어둠 속에서 기와집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오래전 어느 양반이 살다가 버려진 집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흉가라 부르며 가까이 가지 않았지요.
연화와 달쇠가 흉가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우르릉 쾅쾅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산사태였습니다. 거대한 토성류가 산비탈을 타고 내려오며 길을 덮어버렸습니다. 나무들이 쓰러지고 바위들이 굴러 떨어졌습니다. 마님, 얼른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달쇠가 연화의 손을 잡아 끌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쿵, 쿵. 집 밖에서는 계속해서 토석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달쇠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님, 길이 완전히 막혔사옵니다. 산사태로 집 주변이 모두 흙과 바위로 뒤덮였습니다. 연화는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과연 사방이 토석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었구나. 연화는 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폭우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흉가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첫날 밤이 깊어갔습니다. 연화는 안방에 홀로 누웠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시댁에서 쫓겨났다는 현실이 실감났습니다. 이제 의지할 곳도 갈 곳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방문 밖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달쇠가 마루를 걸어가는 소리였습니다. 마님, 괜찮으십니까? 달쇠의 낮은 목소리가 문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연화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달쇠는 문 앞에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마루로 돌아갔습니다. 연화는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달쇠가 등불을 켜고 밤을 지새우고 있는 것이었지요. 저 사람은 잠도 안 자고 저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연화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마루에 누운 달쇠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연화 마님이 방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마님을 지켜드려야 하는데, 제가 더 강한 사람이었다면. 달쇠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창밖에서는 거센 빗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천둥이 쿵쾅거리며 울렸습니다. 번개가 번쩍이며 방 안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연화는 화들짝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어릴 적부터 천둥을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달쇠는 그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마님. 달쇠는 문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마님, 제가 여기 있사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달쇠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자 연화의 떨림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달쇠. 연화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느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둘째 날 아침 비는 여전히 쏟아졌습니다. 달쇠는 일찍 일어나 집 주변을 살폈습니다. 산사태로 길이 완전히 막혀 당분간은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달쇠는 빗속에서 나무를 주워왔습니다. 옷이 흠뻑 젖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방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연화가 방에서 나왔을 때 달쇠의 젖은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달쇠, 왜 이렇게 젖었습니까? 얼른 옷을 갈아입으십시오. 연화는 자신의 보따리에서 남편의 옷을 꺼냈습니다. 이것을 입으십시오. 달쇠는 망설였습니다. 이것은 도련님의 옷이 아니십니까?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그분도 없고 저도 시댁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입으십시오. 달쇠는 옷을 받아들었습니다. 연화의 배려가 가슴에 따뜻하게 스며들었습니다. 달쇠가 옷을 갈아입는 동안 연화는 방을 정리했습니다. 잠시 후 달쇠가 나타났습니다. 연화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의 옷을 입은 달쇠는 그 어느 양반보다 당당해 보였습니다. 넓은 어깨와 곧은 자세,
그리고 단정한 얼굴이 한눈에 들어왔지요. 달쇠는 참으로 훌륭한 모습입니다. 연화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달쇠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송구하옵니다, 마님. 두 사람은 함께 집안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갔습니다. 달쇠, 너는 어떻게 최부잣집에서 일하게 되었느냐?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의지할 곳이 없었사옵니다. 15살 때부터 최부잣집에서 일했지요. 그렇게 오랜 세월을. 연화는 달쇠를 새삼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성실하고 충직한 모습, 그리고 어젯밤 자신을 지켜준 그 강인함이 보였습니다. 달쇠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님께서는 시댁에서 많이 힘드셨지요. 연화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1년 내내 눈치만 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유롭습니다. 달쇠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제가 더 일찍 마님을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용기가 없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어젯밤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시동생이 방에 쳐들어왔을 때도 비 오는 날 저를 이끌고 이곳까지 온 것도 모두 당신이었습니다. 달쇠는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마님.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달쇠는 집 뒤편에서 산나물을 뜯어왔습니다. 빗물을 받아 정성스럽게 죽을 끓였습니다. 마님, 드십시오. 달쇠가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들어 달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달쇠의 커다란 손이 작은 그릇을 조심스럽게 받쳐들고 있었습니다. 그 손은 거칠었지만 참으로 따뜻해 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연화가 그릇을 받았을 때 달쇠의 손가락이 살짝 스쳤습니다. 연화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둘은 마주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밥을 먹어본 적이 처음입니다. 연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달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송구하옵니다, 마님. 제가 천한 몸이라. 연화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달쇠, 고개를 드십시오. 달쇠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연화는 달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신분이 무슨 상관입니까? 당신은 어제 저를 위해 곤장을 맞았고 오늘은 저를 이끌어 이곳까지 데려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를 위해 불을 지피고 밥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연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달쇠, 당신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제게는 당신만큼 소중한 사람이 없습니다. 달쇠의 눈이 커졌습니다. 마님. 달쇠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저는 2, 3년 전 당신이 시집 오던 날부터 당신을 보아왔습니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당신을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연화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달쇠. 당신이 시집 오던 날 저는 기뻐하면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랐습니다. 달쇠가 한 걸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남편께서 돌아가시고 당신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매일 밤 주먹을 쥐었습니다. 제가 더 힘이 있었다면, 제가 더 높은 신분이었다면 당신을 지켜드릴 수 있었을 텐데. 달쇠는 연화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마님, 아니 연화.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연화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달쇠의 고백은 진심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2, 3년 동안 품어온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연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달쇠, 당신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천둥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방 안의 두 사람은 빗소리도 천둥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로의 숨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도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존재가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지요. 연화는 달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달쇠의 넓은 어깨, 곧은 자세,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그 깊은 눈빛. 이 사람은 참으로 믿음직합니다. 연화는 생각했습니다. 시댁에서 1년 내내 눈치만 보며 살았습니다. 밤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시동생이 쳐들어올까봐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달쇠와 함께 있으니 두렵지 않았습니다. 달쇠가 있으면 저는 안전합니다. 달쇠도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촛불에 비친 연화의 얼굴은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달쇠가 사랑한 것은 그 외모만이 아니었습니다. 시댁에서 구박당하면서도 굴하지 않던 강인함, 어려운 이웃을 돕던 따뜻한 마음,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자신을 믿어주는 그 용기. 연화는 참으로 귀한 분이십니다. 달쇠는 생각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달쇠는 일어섰습니다. 늦었습니다. 마님, 아니 연화. 편히 쉬십시오. 저는 마루에서 자겠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달쇠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달쇠. 연화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천둥 소리가 무섭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기가 두렵습니다. 달쇠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님과 한 방에 있는 것은.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연화는 달쇠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달쇠, 오늘 밤은 제 곁에 있어 주십시오. 달쇠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연화. 달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밖에서는 천둥이 쿵쾅거리며 울렸고 비는 거세게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방 안의 두 사람에게는 그 모든 소리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방 안에는 촛불 하나만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연화와 달쇠는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달쇠의 손이 떨렸습니다. 연화의 숨소리도 가빠졌습니다. 달쇠. 연화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1년 전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 후로 제 삶은 지옥이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저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고 저는 매일 죽고 싶었습니다. 연화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눈빛이, 당신의 존재가 저에게 희망이었습니다. 달쇠는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화, 저는 2, 3년 전 당신이 시집 오던 날부터 당신을 보아왔습니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당신을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달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시집 오던 날 저는 기뻐하면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랐습니다. 달쇠는 연화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남편께서 돌아가시고 당신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매일 밤 주먹을 쥐었습니다. 제가 더 힘이 있었다면, 제가 더 높은 신분이었다면 당신을 지켜드릴 수 있었을 텐데. 연화는 달쇠의 얼굴에 손을 댔습니다. 당신은 이미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촛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연화,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달쇠. 두 사람의 입술이 맞닿았습니다. 천둥이 크게 울렸지만 두 사람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번개가 번쩍이며 방 안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달쇠는 연화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연화는 달쇠의 넓은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연화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습니다.
달쇠는 연화를 더 꽉 안았습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사랑하는 이 마음만은 진실입니다. 방 안의 공기가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창문에 맺혔던 이슬이 흘러내렸습니다. 두 사람의 숨결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다가 이내 꺼져버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느꼈습니다. 빗소리는 점점 더 거세졌고 천둥은 계속 울렸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서는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의 떨리는 숨소리, 서로를 부르는 이름, 그리고 사랑의 속삭임. 타닥타닥 타오르던 아궁이의 불길처럼 두 사람의 마음도 활활 타올랐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비는 쉬지 않고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방 안의 두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연화와 달쇠는 진정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신분도 세상의 시선도 모두 잊은 채 오직 사랑만이 존재하는 그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두 사람은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하나였습니다. 나흘째 날 아침 드디어 비가 그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연화와 달쇠는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새로운 삶을 시작합시다. 연화가 말했습니다. 달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마님을, 아니 제 아내를 평생 지키겠사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계획을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장사 수완이 있습니다. 작은 가게를 열어 약재와 잡화를 팔겠습니다. 친정에서 배운 것들을 활용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달쇠도 말했습니다. 저는 힘이 세니 짐꾼 일을 하며 돈을 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무술 실력으로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두 사람은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연화와 달쇠를 본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과부가 머슴과 함께 다니다니. 체면도 없는 것들 같으니. 하지만 연화는 당당했습니다. 무엇라 하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떳떳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두 사람은 마을 외곽에 작은 초가집을 얻었습니다. 달쇠가 품을 팔아번 돈으로 마련한 것이었지요. 비록 누추했지만 두 사람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연화는 장터에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약재와 생활 잡화를 팔기 시작했지요. 연화의 장사는 정직했습니다. 약재의 효능을 솔직히 알려주고 가격도 합리적으로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쉽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 손님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 약재는 효과가 좋더라. 주인 안하기 참 친절하던데.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연화의 가게는 제법 손님으로 붐볐습니다. 연화는 장사로 번 돈을 조금씩 모았습니다. 달쇠도 짐꾼 일을 열심히 하며 돈을 벌어왔지요. 가난했지만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저녁이면 함께 식사를 하고 밤이면 서로를 안으며 잠들었습니다. 당신을 만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복입니다. 연화가 달쇠에게 말했습니다. 달쇠는 연화의 손을 꼭 잡으며 답했습니다. 저야말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을 모두가 기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최부잣집에서는 연화의 소식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전연이 잘 살아가고 있다니. 시어머니는 이를 갈았습니다. 최성진도 화가 났습니다. 형수가 우리 집 재산을 몰래 빼돌려 장사를 시작한 게 분명합니다. 두 사람은 다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안동 고을에 한 선비가 나타났습니다. 젊고 준수한 외모의 선비는 마을 곳곳을 다니며 백성들의 사정을 살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과거를 준비하는 선비려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선비의 정체는 암행어사였습니다. 한양에서 파견된 암행어사는 최부잣집과 현감의 부정부패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고을의 탐관오리가 백성을 괴롭힌다는 보고를 받았다. 암행어사는 조용히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세금을 횡령한 장부, 뇌물을 받은 증거, 백성의 땅을 빼앗은 문서들을 하나씩 모았습니다. 어느 날 암행어사는 장터에서 연화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최부자 집에서 쫓겨난 며느리가 혼자 장사를 하고 있다더군. 억울하게 쫓겨났다던데 참 가엾은 사람이야. 암행어사는 연화의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주인장, 소화제 좀 주시겠소. 암행어사가 가게 앞에 섰습니다. 연화는 정중하게 약을 싸주었습니다. 이것을 드시면 속이 편해지실 것입니다. 암행어사는 연화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소문을 들으니 부인께서 최부잣집의 며느리셨다던데. 연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의 일입니다. 암행어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시댁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신 것은 아니신지요? 연화는 암행어사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사실은 연화는 시댁에서 겪었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학대, 시동생의 횡포, 억울하게 쫓겨난 일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시동생은 집안의 곡식을 몰래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몰래 베껴둔 장부가 있습니다. 암행어사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 장부를 볼 수 있겠습니까? 연화는 집으로 가 장부 사본을 가져왔습니다. 암행어사는 장부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겠소. 고맙습니다. 21챕터. 며칠 후 최성진이 연화의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형수님, 오랜만이십니다. 최성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연화는 경계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최성진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 재산을 훔쳐서 장사를 시작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더군요. 어머님께서 몹시 분노하고 계십니다. 저는 단 한 푼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연화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성진은 협박했습니다. 증거가 없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오시지요. 그렇지 않으면 관아에 고발하겠습니다. 그때 달쇠가 나타났습니다. 도련님, 그만 돌아가십시오. 최성진은 비웃었습니다. 이놈, 머슴 주제에 감히. 최성진이 달쇠를 밀치려 했습니다. 순간 달쇠가 최성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최성진은 고통에 신음했습니다. 달쇠의 힘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무술 실력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지요. 다시는 제 아내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달쇠는 최성진을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최성진은 땅에 나뒹구르며 소리쳤습니다. 감히 천민 주제에 두고 보아라. 다음 날 최부잣집은 관아에 연화를 고발했습니다. 최부잣집의 며느리가 시댁의 재산을 횡령했다. 현감은 최부잣집과 결탁한 부패한 관리였습니다. 최부잣집으로부터 많은 뇌물을 받아왔지요. 당장 그 여인을 잡아들여라. 관아의 포졸들이 연화를 잡으러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연화 마님은 정직한 분인데 이것은 부당합니다. 하지만 포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연화를 끌고 갔습니다. 달쇠는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관아를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기다리십시오, 마님. 제가 반드시 구해드리겠습니다. 한편 암행어사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최부잣집과 현감의 부정부패 증거를 모두 확보했습니다. 연화가 준 장부도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지요. 이제 때가 왔다. 암행어사는 마패를 품에 넣고 관아로 향했습니다. 관아의 마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연화는 현감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최성진과 시어머니는 자리에 앉아 승리를 확신한 얼굴로 연화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현감이 위험 있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시댁의 재산을 훔쳤다는 고발이 들어왔다. 무엇이라 변명하겠느냐? 연화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결코 시댁의 재산을 훔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장사는 모두 제 힘으로 일군 것입니다. 최성진이 비웃었습니다. 증거도 없으면서 무슨 헛소리를. 그때였습니다. 잠깐. 한 젊은 선비가 마당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 암행어사였습니다. 현감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놈이 누구냐? 감히 관아의 재판을 방해하다니. 선비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선비가 마패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그 순간 현감과 최부잣집 사람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어사님. 현감은 황급히 땅에 엎드렸습니다. 최성진과 시어머니도 부들부들 떨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암행어사라니. 저 젊은 선비가 암행어사였구나. 암행어사는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한양에서 파견된 암행어사로 이 고을의 부정부패를 조사하라는 명을 받았다. 그동안 수집한 증거들을 이제 공개하겠다. 암행어사는 보따리에서 여러 문서들을 꺼냈습니다. 첫째, 현감 너는 최부잣집으로부터 은 300냥의 뇌물을 받았다. 이것이 그 증거다. 현감은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둘째, 최부잣집은 세금을 횡령하고 백성들의 땅을 빼앗았다. 이 장부가 그 증거다. 암행어사는 연화가 준 장부를 펼쳐 보였습니다. 최성진은 변명하려 했습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암행어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해라고?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암행어사는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최성진, 너는 형수인 연화를 탐하여 방에 쳐들어갔고 이를 막은 머슴을 구타했다. 또한 형이 남긴 재산을 가로채고 형수를 거짓 이유로 쫓아냈다. 마을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런 짓을 했단 말인가? 정말 파렴치한 놈이로다. 최성진은 발악했습니다. 형수를 탐한 것은 사실이나 재산은 모두 우리 집안 것입니다. 암행어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이것을 보아라. 암행어사는 또 다른 문서를 펼쳤습니다. 이것은 연화의 남편이 남긴 유언장이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아내 연화에게 물려준다고 명확히 적어두었다. 연화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그런 유언장을 남겼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암행어사가 설명했습니다. 이 유언장은 관아에 보관되어 있었다. 하지만 현감이 뇌물을 받고 숨겨두었던 것이다. 현감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암행어사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누구든 최부잣집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자가 있다면 나서라. 곧 여러 사람들이 나섰습니다. 저희 땅을 빼앗아갔습니다. 제 딸을 겁탈하려 했습니다. 억울하게 빚을 뒤집어 썼습니다. 증언이 줄을 이었습니다. 최부잣집의 모든 악행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시어머니도 떨리는 목소리로 자백했습니다. 제가 며느리를 모함했습니다.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거짓으로 쫓아냈습니다. 암행어사는 엄정하게 판결했습니다. 최성진과 시어머니 그리고 현감. 너희들의 죄는 명백하다. 세 사람은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암행어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최성진은 형수를 탐하고 재산을 횡령한 죄로 유배형에 처한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모함하고 재산을 빼앗으려 한 죄로 재산을 몰수하고 천민 신분으로 격하한다.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잘했다. 마땅한 벌이다. 암행어사는 현감을 향해 말했습니다. 현감, 너는 뇌물을 받고 백성을 괴롭힌 죄가 크다. 파직하고 곤장 100대에 처한다. 현감은 땅에 엎드려 용서를 빌었습니다. 어사님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암행어사는 단호했습니다. 너 같은 탐과 놀이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받았다. 당연한 벌을 받는 것이다. 포졸들이 세 사람을 끌고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마침내 정의가 실현된 것이었습니다. 암행어사는 연화에게 다가갔습니다. 연화 부인,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소. 연화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했습니다. 어사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암행어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부인께서 주신 장부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소. 감사드려야 할 사람은 오히려 나요. 암행어사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부잣집의 재산 중 연화의 남편 몫은 모두 연화에게 반환한다. 또한 최부잣집이 빼앗은 땅과 재산은 원래 주인들에게 돌려준다. 백성들은 기뻐 어쩔 줄 몰랐습니다. 억울했던 사람들이 모두 정의를 찾게 된 것이었습니다. 암행어사는 달쇠를 불렀습니다. 달쇠, 앞으로 나오너라. 달쇠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암행어사가 말했습니다. 나는 그대의 충직함과 의로움을 높이 산다. 또한 그대가 무술 실력을 지녔다는 것도 알고 있다. 내가 한양에 올라가 임금께 그대를 천거하겠다. 달쇠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사님, 저는 천민의 몸입니다. 암행어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됨됨이가 중요한 법이다. 그대는 충분히 벼슬을 받을 자격이 있다. 달쇠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석 달 후 한양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암행어사의 천거로 달쇠는 무반종구품 벼슬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양인 신분으로 상승하게 되었지요. 연화도 남편이 남긴 재산을 되찾았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장사로 번 돈도 상당했습니다. 연화는 이제 안동 고을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재산을 혼자 누리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고 고아들을 돌보았습니다. 또한 약재를 무료로 나눠주어 병든 백성들을 치료해 주었지요. 연화 마님은 참으로 훌륭한 분이시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를 존경했습니다. 달쇠도 벼슬을 받았지만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겸손하고 성실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연화 덕분입니다. 달쇠는 항상 아내를 존중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신분 차이는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양인이 된 달쇠와 양반 과부 연화는 정식으로 혼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봄날이었습니다. 연화와 달쇠의 혼례식이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했습니다. 연화 마님과 달쇠 날이 만세. 백년해로 하십시오.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연화는 붉은 치마 저고리를 입고 달쇠는 푸른 도포를 입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절을 올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식 부부입니다. 달쇠가 연화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연화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연화의 가게는 더욱 번창했고 달쇠는 훌륭한 관리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려운 이웃을 돕고 정의를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신분을 가리지 않으며 정직하고 의로운 자가 끝내 복을 받는 법입니다. 탐욕과 악행은 반드시 벌을 받고 인내하며 선을 행한 자는 하늘이 돕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조상들이 전해주고자 했던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통해 희망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